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저술가 하리하라 이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슬기로운 군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럼 먼저 과학과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요, 과학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 체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왜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과학적 사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방법은 과학은 무엇이다라는 빈칸에 들어갈 만한 자신만의 과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빈칸에 아주 기본적으로 과학은 사이언스다라는 말을 넣어 갖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이없어 하시거나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이언스란 말 자체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사이언스는요, 고대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란 말이 변형돼서 나온 것인데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것이란 지금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스키엔티아였고요. 이 자체가 사이언스의 어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 사고라는 것들. 근데 이 그 과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학적 사고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상을 인식한다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로 바꿔서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려면 어떤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일상에서 있는 어의 순간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라고 할 때 어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 어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순간이 모든 현상 인식의 시작입니다. 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왜 그렇지라는 질문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랑 비슷한데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이 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실질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인지 증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운 좋게 확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을 잘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과학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적용하는 첫 번째는요, 관측과 측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쉽게 제가 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사람들한테 내는데요, 거의 10분 중에 9분은 2번이라고 답을 하세요. 그런데 답은 3번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그 눈 크기는요, 여러분의 손 한 마디 정도 됩니다. 사람의 안구 평균 크기는 지름이 2.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작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요, 생각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이거보다 크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생각보다 작다, 생각보다 크네,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각과 상상으로 그것을 미리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자꾸 내재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측정할 수 있는 것, 관측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으로 그냥 지레짐작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란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과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수치와 구체적인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간의 오해라든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서부터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과학적 사고의 적용은 체계적인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르파라는 곳은요, 미국 국방성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입니다. 여기서 2015년에요,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파는 아무래도요,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방, 전쟁, 전투 지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잘 정돈된 현실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겠죠. 이런 지역에 투입할 때 가능하면 로봇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로봇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파는 2015년에 전 세계의 로봇 연구자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위험 지역, 전투 지역, 재난 지역에 투여돼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면 다음에 8가지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과제를 60분 내에 가장 많이 혹은 가장 빠르게 수행한 로봇에게 상금을 수여하겠다고 하면서 공표를 한 적이 있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르파에서는요, 로봇의 규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로봇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팀은 한국의 카이스트의 오준호 박사님 팀이었고, 팀 카이스트였고요. 이 팀 카이스트가 만든 로봇 휴보는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보가 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릎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요, 어떤 것에서 실패를 했냐면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이유로 다리가 달린 로봇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2015년의 기술력으로는요, 다리를 가지고 빨리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최근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가진 로봇들은 계단은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휴보는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이죠.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인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의 적용 세 번째는요, 열린 사고, 변화하는 진실입니다. 19세기에 와인업자들에게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에다가 포도즙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어떨 때는 이 통에 들어간 포도즙이 모두 향기로운 와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와인이 아니라 식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포도즙이 와인이 되거나 식초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다 알 수 없는 존재 탓을 했죠. 그래서 술에 정령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령이 방해를 한다든가 귀신이 방해를 한다든가 생각을 해서요, 이 와인을 만들 철이 되면 술의 신인 바커스에게 기도를 하는 축제를 벌인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못 오게 금주를 친다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니까 드디어 과학의 발전으로 현미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알 수 없는 발효의 원인이 미생물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이 포도즙의 그 성분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인이 만들어진 포도즙을 꺼내서 봤더니 동글동글한 작은 미생물들이 들어있었고요. 식초가 만들어진 통에서 아래 그림처럼 약간 쌀알처럼 생기는 그런 작은 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 사고는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개인의 신념도 아닙니다.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적 결론이고요. 과학적 신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내가 결론을 내렸다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그 결과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과학은 자꾸 변해? 원래 과학자 이미지는 척척 박사라서 모든 거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었어? 라는 것 사이에 오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과학은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찾아낸 증거들을 해석한 결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과학자들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해석하거나 다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서는 이라고 단서를 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상관과 인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살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아마 이제 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침번을 쓰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잠 못 자다가 나 정말 저명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 보시면 뭔가 여러분의 그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하고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은 5시간을 자는 사람과 7시간을 자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일수록 이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잠을 많이 자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요. 어떤 배경이 숨어 있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아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하시려면요.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이상 주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군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대하시고 삶으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자신의 일을 다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주무시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긴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10시간씩 주무신다는 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몰아서 잔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만큼 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10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을까요?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즉 어딘가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사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건요. 사실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였고요.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뽑자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잠을 많이 자서 사망률이 높아진다거나 잠을 적게 자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사망률이 높은 사람의 그룹일수록 잠을 많이 자는 경향이 있고 애초에 건강한 사람일수록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이 상관과 인과를 헷갈리시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면 결과가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형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성격학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A형은 소심하고 O형은 대범하다. 사실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 주변에는요 A형이면서 소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 친구 누구는요 O형인데 정말 대범해요. 정말 마당발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우의 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심하지 않으면 대범한 어떤 성격의 중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심한 편 아니면 대범한 편이겠죠. 그런데 소심한 편이라고 하는 혈액형 A형과 대범한 편이라고 하는 혈액형 O형은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거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던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우연하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도 A형이면서 소심한 사람과 O형이면서 대범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깜깜한 밤에 처음 보는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뚫고 가면 언젠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길지, 얼마나 길을 많이 돌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약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그냥 헤쳐왔죠. 그런데 과학적 사고라는 것들은요, 과거의 경험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땐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여러분의 노력과 운명에 달려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삶에서 조금 덜 헤매고 조금 덜 돌아가고 조금 빨리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저자 이승희 씨는 유명한 배달앱의 마케터로 수년간 일하며 겪은 고민과 일상의 영감을 기록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기록은 계속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일상에서, 여행에서, 직장에서 저의 기록들은 무쓸모의 수집이자 쓸모의 재발견입니다. 매일의 기록을 자신의 일과 연결짓고 성장의 자산으로 삼는 것을 강조한 책, 기록의 쓸모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위기와 불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일까? 혼란의 시대, 이 시대를 헤쳐갈 나침반 역할을 해줄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당연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들, 나를 사랑할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는 책, 나를 사랑하는 연습. 나를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쉼조차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